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 검사 2명이요, 이 흙탕물을 튀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화를 어마어마하게 냈는데 바로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제가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 요럴 때 아주 이게 자료화면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요 사람입니다. 예, 김상민.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김상민이라고. 예. 그리고 위에는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크게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 김상민이라는 이 검사가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부장검사예요.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뭐 하여튼 내년 총선 출마 하겠다 이렇게 SNS도 올리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출판 기념회까지 SNS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감찰 들어가니까 사표를 냈어요. 자, 감찰 들어가면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사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표 수리를 밀어놓고 있다 이거죠. 이거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상민이 지난 45년의 날들과 앞으로의 새로운 날들의 시작을 여러분께 응원받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출판 기념회 1월 6일 날 연다. 요거까지 딱 올렸어요. 자, 그래 다시 김상민. 예? 그래 다시 김상민. 김상민 출판 기념회. 예, 이 정도로 아주 대놓고 총선 출마 광고를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니 열이 안 받습니까?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게 시대적인 하나의 큰 흐름이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는 게 뭐예요? 검찰들이 공정한 수사를 안 하고 정치 편향된 수사를 한다. 그래서 검사 독재, 검찰 독재. 그래서 검사들이 사상 초유로 지금 이제 탄핵 대상으로까지 딱 의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나가겠다? 제가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엄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경로.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 검사 하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요 두 사람을 직무 배제하고 즉각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 조치. 자, 고검으로 인사 조치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고검 발령나면 좌천 인사입니다. 예. 징계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직무 배제 그리고 인사 조치 그리고 감찰 회부 징계 절차의 착수 요런 조치를 한 거예요. 경로.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를 준비하거나 정치권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은 검찰의 최우선 가치인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고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엄중하게 자체 감찰을 지시하라. 그래서 곧바로요. 이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는 그 특검팀 즉 감찰팀을 급파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김 부장검사의 경우는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김 부장검사가 추석을 앞두고 고향인 창원 지역 인사들에게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 그 당시에 대검에서 검사장 경고 조치를 내렸고 그리고 지난 28일 날 그러다 보니까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원대학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고 SNS에 글까지 올렸어요. 예. 야,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요,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그래서 조직 전체 먹칠을 하는 것이고 현직 검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검찰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황운하가 만들어 온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또 변수가 되는 것이죠. 징계는 징계대로 가더라도, 황운하 똑같잖아요. 출마해갖고 당선돼버리면 그냥 뭐 유야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박대범 아까 마산지청장도 29일 날 광주 고검으로 인사 전보됐습니다. 그리고 박 지청장의 경우에는요, 대구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김상민 검사는 지금 대전 고검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이런 일이 어쩌다가 벌어졌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이거 분기가 빠져 있는 거죠. 예, 검찰들도.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출마를 하면 어차피 정당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공천만 안 주면, 아이, 황운하도 공천을 받는 바람에 지금 배치 달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1심 재판이 늦어갖고 4년 내내 의원 생활을 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김상민, 그 다음에 이 박대범, 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공천을 주지 말아라. 예,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신원식 장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입장 발표를 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독도 교제, 요거 잘못된 거 엄중 사과하고 감사에 착수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한테 질책받은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요, 요거 이제 제가 이 자료화면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카디스 진입을 어마어마하게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버릇이 돼버렸어요. 버릇이.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신원식 장관이 28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군용기가 우리 카디스 진입한 것이 금년도의 경우에 133회. 그래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60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점을 공개를 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 사실을 갖다가 밝힌 게 뭐냐?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그동안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와 같은 수세적 대응을 했는데, 우리 군용기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스에 진입한 동일한 거리인 만큼 동일한 거리 채공 시간도 동일하게 카디스로 넘어가고 있다. 요거를 처음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지난 8월 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동일 시간, 동일 거리. 이거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그래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때 중국 군용기들은 그냥 통보도 없이 막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사전 통보를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핫라인을 통해서. 어떤 핫라인이냐? 우리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하고요. 중국의 북부 전구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핫라인이 있는데, 그 핫라인을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에 관해서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항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통보까지 하니까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보까지 하고 들어가니까 항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중국이 들어오지 말라 했는데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항의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제 통보를 했는데 들어오지 말라라고 반발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통보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례성의 원칙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주 당당하다. 당당한 대중 외교를 지금 복귀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이거 문재인이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재인 때도 말이죠. 우리가 뭔가 당당하게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 이 카디스 진입에 대응한 이 중국의 차디스 진입, 요걸 주장했고, 그 당시 비무장 공중전력인 수송이나 정찰기를 투입하자, 요런 게 거론됐지만 중국한테 무서워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새로운 정보사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변 핵실에서 25에서 30메가와트급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했다는 지금 정황이 있는데요. 요거는 내년 여름부터 정상 가동이 될 것이다. 지금은 시험 가동이다. 그리고 경수로 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핵무기 만드는 데 쓰는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원식 장관의 경우에는 경수로로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 그래서 영변 지역 내 전기 공급을 위한 가동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전혀 엉뚱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 신원식 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거는 전력 생산과 관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들도 전문가들 얘기도요. 요거를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병철 경남대 이 교수는요. 국제사회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영변에서 경수로 돌려 이것은 핵무기 고도화의 측면에서 위협 수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리고 영변 실험용 경수의 발전량은 다른 지역의 전력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북한 내에서는 전력 인프라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 지금 전력 보안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도요. 북한이 지금 핵 투하 수단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얹을 핵탄두 증산을 위한 플루토늄을 확보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수로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북한이 군수용과 민수용 모두 가능한 경수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력 생산과 핵개발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국방부 예측대로요, 내년 여름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전력 생산에만 쓴다. 그러면은 이거 봐라, 우리는 원자력을 갖다가 평화적으로만 쓰는 거야, 이런 국제적인 이 홍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 경우에도 북한 내 모든 원자력 관련 시설은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우려를 반박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로 경수로를 앞세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이제 영변 관련 핵시설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변에요, 경수로 원자력과 이 핵폭발 핵실험실도 있고, 이 영변 일대에는 폐기물 저장소도 있고, 또 연구소도 있고, 우라늄 동축 핵시설도 있고, 방사화학 실험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변 핵단지를 파괴시켜야 돼요. 뭐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불가역적인 방법으로의 이 핵폐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 러시아와 그다음에 북한 간의 군사 협력 문제, 이게 제일 큰 것이 이제 북한에 보내는 이제 컨테이너, 여기에 이제 뭐 북한의 이제 포탄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신원식 장관이 밝힌 내용에 보면 지난 11월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컨테이너 수가 2,000개라고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들어서 늘어나서 지금은 5,0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 양을 추정하면 120mm 방사포의 경우에는 40만 발 이상, 152mm 곡사포는 200만 발 상회하는 정도의 수량이다.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152mm 곡사포탄 기준에서 200만 발은 어느 정도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요, 4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최근에도 말이죠, 북한의 나진항에서 다수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물선이 러시아 두나이항까지 운항하는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많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무기, 장비들을 보면 상호 호환이 가능한 120mm 방사포탄, 155mm 곡사포탄과 같은 T계열 전차포탄하고요, 방사포, 야포, 소총, 기관총, 박격포, 그 다음에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로 출연이 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에 지원됐을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요,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준 대가로 받는 것은 뭐냐? 바로 인공위성 기술 지원, 그리고 핵 관련 기술 이전, 협력, 그 다음에 전투기 또는 관련 부품의 지원, 방공 시스템의 지원, 그리고 노획한 서방 무기, 장비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여러분께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제가 벌써 이제 한 30분 이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회동 50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50분 만에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달개비, 여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회동은 10시에 시작해서 50분간 이루어졌는데요. 이재명이가 회동을 마친 후에 뭐라고 했느냐? 당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는 것은 길이 아닐 것이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다. 어떤 경우라도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절망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점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은요,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민주당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이 구현했던 가치와 정신, 품격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합 비대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가 거부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 안팎에서 충정어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지만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탈당할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남은요, 배석자 없이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귀국한 지 지난 7월 이후에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이낙연이는 그동안에요, 이낙연 전 대표는 사퇴하고 통합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으면은 내년 초에 신당을 창당해야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될 듯 하다가 지금 오늘 갑자기 열린 건데,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어제도 뭐 살다 보면 다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보면 결국은 오늘 이 회동에서 알맹이 있는 이 합의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저도 이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예측한 대로 별로 아무런,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정 시간보다 식당 앞에 먼저 이재명이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작전을 짜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내놓을 거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다. 국민들께서는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적인, 이렇게 이제 말을 이어가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도착하니까 바로 말을 끊고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입장할 때요, 이재명의 지지자로 보이는 개딸들이 대표님 보고 물러나라, 이낙연 씨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고 이재명이는 직접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지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오늘 이재명 쪽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김영진 당대표, 정무중 실장, 박성중 대변인,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이제 파토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전혀 이낙연 전 대표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길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예.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는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전혀 통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요, 윤석열 정부의 형편없는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의지를 이전부터 확인하고 싶었지만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예, 요 얘기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변화의 의지를 만나지 못했다. 변화의 의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요, 박성준 대변인이 현장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재명은 엄중한 시기에 당에서 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강조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당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 안에서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요, 지난 7월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부터 혁신을 통한 단합을 강조했으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반대로 갔다. 양당을 떠난 국민도 국민이고 민주당을 떠난 국민을 모셔오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민주당이 잘 발행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수십 년간 지켜왔던 가치와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대를 갖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박성중 대변인이 현장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가기 위한, 그렇죠? 사퇴를 거부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는 창당하기 위한 면본 축적용 만남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우파에서는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창당을 이미 어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낙연의 창당 선언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료 화면을 오늘 이제 이 회동과 관련된 자료 화면이 지금 몇 개가 떴네요. 자, 그래서 이 몇 개 뜬 자료 화면을 가지고 오늘 분위기를 좀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지금 이제 이 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렇게 눈이 오늘 오는데 만난 거예요. 예.
자, 눈이 오는데 이제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 자료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면, 예, 잠시 한번 제가 지금 방송을 빠르게 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앞서서 고개를 숙이고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마지막 그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 뭔가 입을 딱 다물고 사진 기자가 잘 찍었어요. 아주 이제 조금 각오를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이재명과 이낙연의 회동은 실패로 끝났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